지난달 대학 캠퍼스 안에서 한 청년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오후 4시경인가? 이동해가지고 한 20-30분 있다가 떨어지고.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살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 잊지 못한 책이 많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다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엿새 후 또 다른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북에서 보니까 뭐 검은이 보인다 이거요. 이제 구급차랑 이제 끌고 경찰 신고하고 일단 구급차를. 21살 대학 휴학생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일어난 두 청년의 잇따른 죽음.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최근 20살을 간 넘은 청년 2명이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두 청년의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대학.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민준군은 올해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이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이제 1학년 신입생인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성실하고 그랬다고 그러네요. 기숙사 생활을 하던 민준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지난달 18일. 그의 마지막 행적은 학교 CCTV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을 나와가지고 오후 4시경에 올라가지고 한 30분 있다가 취재진은 학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쪽 있잖아요. 저 중간에 철수 심었는데 거기 그 문폭수좀 들어갔는데 남학교가 없고 풀도 없고. 안 보여. 민준군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낮은 사철나무가 우거진 건물 뒤편. 봐도 뭐 야간이었으면은 뭐 더더군다나 못 봤을 거고 낮이니까 그나마 봤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경사진 땅. 민준군은 사망한 지 3일 만에야 발견됐습니다. 방학 중인데도 혼자 기숙사에 머물렀던 민준군. 경찰은 민준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애들이 이제 이 금전 지급 문제라든지 뭐 범죄 관련성 문제라든지 그런 시험 좀 세밀하게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다. 기숙사 방 안에 민준군이 남긴 짧은 쪽지가 있었다고 경찰은 말합니다. 자기 잊지 못한 책이 많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다 하더라고요. 유서가 길진 않았죠. 그렇죠. 그 내용이었대요. 3살 때 보육원에 맡겨진 민준군은 만 18살이 된 올해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대신 보호 연장을 신청하며 대학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방학이 됐는데도 전화만 하면은 사회봉사 중이래요. 왜 굳이 방학 때까지 사회봉사 하냐고. 그냥 놀자고. 방학 때는 진짜 재밌게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같이 계곡도 가고 뭐 바다도 보고 다 가자고. 내가 다 데려다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친구가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건데 거기 아이들이 웃는 게 너무 이쁘다고 거기를 못 그만두겠다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 친구는 민준군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그의 죽음 뒤에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뉴스 때문에 알게 됐고 경찰 조사 때문에 알게 됐고 항상 웃고 항상 밝고 하는 얘기마다 저희를 웃겨주는 친구여가지고 이렇게 착한 애가 없겠구나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좀 진짜 너무 착했어요. 교우 관계는 좋았대. 내성적이지만 같은 한 공간에 사니까 좋았는데도 기절했는지는 몰랐대. 그렇다면 민준군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민준군이 생활했던 보육원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기자분들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취재진은 지난달 29일 민준군이 광주 보육원으로 오기 전 생활했다는 경기도의 한 그룹홈 시설을 찾았습니다. 그룹홈 관계자는 민준군이 이곳에 왔을 때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날
받아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은행이지 않. 그래서 여기서 있을 때도 애가 많이 외로워했어요. 유난히 외로움을 탔다는 민준 군은 부모님들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은행 나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자기 뿌리를 잡고 싶고 자립하고 싶어. 엄마 아빠 도움을 받고 사랑받고 도와주고 싶었고. 그룹홈 관계자의 주선으로 민준 군은 어렵게 부모님을 만났지만 아버지는 민준 군을 외면했고 어머니는 새 출발을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걔는 또 혼자 살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뭔가 새로워지면 좀 뭔가 달라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떠나서 제가 다시 훌륭하게 돼갖고 올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주변의 힘든 상황을 잘 내비치지 않았던 민준 군. 민준 군의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이라면 그 아픔을 알고 있지 않을까. 취재진은 민준 군을 지켜봤다는 한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뭔가 했었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다라는 그 자책감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민준 군이 중학교 때까지 있었던 보육원은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어 폐쇄가 결정됐고 당시 보육원 아이들은 어떠한 심리적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상담이든 그 고위험군의 아이들에게 어떤 배려 없이 60명이 넘는 아이들을 그 당시에 많이 로 보내고 뭐 어디로 보내고 받아준다는 데가 없으면 또 애들을 뺑뺑 돌리고. 민준 군이 3살 때부터 거친 아동보육시설만도 5군데가 넘습니다. 내가라도 손을 내밀었었다면 이런 일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뭐 여기 있을 때, 여기 살고 있을 때 내가 얘를 빨리 좀 발견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미 아동학대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민준 군의 사연을 취재하던 중 또 다른 보육원 출신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광주의 한 임대아파트. 보육원을 퇴소한 21살의 한 청년이 자신이 살던 이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일로 머리가 맞아 여기하고 머리가 맞아버렸어. 걔하고 일로 뒤쪽에 이제 걔하고 쪼개서 덮어놨고. 청년이 세상을 등진 장소에는 신발과 핸드폰이 놓여 있었고 집에서는 유서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합니다. 유서도 한 12장 정도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사진 전화할거다 친구들한테 뭐 고맙고 미안하다 이런 정도. 21살의 은진 양. 그녀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은진 양이 생활했던 보육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초등학교 아마 5학년 때 15년도에 입소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생과 보육원에 들어온 은진 양은 5년간 이곳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여기 온 것도 원래 여기 맨 처음에 여기 온 게 아니고요. 원래 다른 시설에서 한 1년여 정도 생활을 하다가 아버님 이제 부모님이 온 가족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요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동들이 좀 방치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부모님의 장애로 보육원에 맡겨졌던 은진 양은 당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계선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정상이라고 하기에는 이쪽에 도태돼서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도태되는 거고 장애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월등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경계선에 있는 아동이었거든요. 어쩌다 한번 약간 자해도 한 번씩 하는 상황. 다른 아이들의 피해를 입힐 게 우려돼서 의뢰를 해서 다른 시설로 전원을 한 거죠. 지난 1일 취재진은 은진 양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은진 양의 아버지는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은진 양은 보육원 퇴소 후 이곳에서 2년 동안 아버지와 지냈다고 합니다. 취재진에게 딸의 이야기를 전하는 아버지는 대화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일단
방이 좁은 게 예. 따뜻하고 무겁고 평소에 얘기는 많이 안 나누셨어요? 저기 얘기하고? 방이 다르고 이게 여기서 그냥 나는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고 중증 장애로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던 아버지. 아버지에게 은진 양은 늘 안타까운 딸이었습니다. 장래희망 저는 이제 그림도 그리고 서울도 가고 싶고 그러는데 은진 양은 아버지에게 심정적 고통을 꺼냈다고도 합니다. 친구가 없다고 그리고 이름도 놀림도 한다고 은진 양의 방입니다. 단출한 옷 몇 벌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온 가족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눈에 띕니다. 책상 앞에는 은진 양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마다 모아뒀던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삶이 고달프다는 청년의 마지막 말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청년은 부모가 있었지만 이 삶의 대부분을 보육원에서 보냈습니다. 민준 군은 버려졌고 은진 양은 아버지에게 기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만 18세부터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두 청년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왜 그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을까? 민준 군과 은진 양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았는지, 다른 보육원 출신 청년들은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어서 취재했습니다. 보호 연장 상태였던 민준 군은 보육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던 걸까? 이 친구는 본인이 선택해서 여기 더 입소되어 있는 상태고 보호 종류 아동이 아니에요. 지금 자율적 상품을 지금 받지도 않은 상황인데 저희 시설에서 후원자 연계하고 장학금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모아준 돈 700만 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을 입학 후 지금까지 6개월간 민준 군이 쓴 돈은 약 500만 원. 기숙사비 2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300만 원은 대학 생활에 필요한 교재비와 생활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한 700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한 500 정도를 소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00 정도를 뭐 기숙사비로 썼고 본인이 이제 생활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그 돈이면은 학교 등록금 내고 기숙사 비용 내고 책 사고 하면은 돈이 너무 부족해요. 제 친구가 기숙사도 살고 다른 과 애들한테 다 물어보고 너무 납득이 안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돈이었더라고요. 민준 군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만 18세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는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의 정착금과 월 35만 원의 자립 수당이 주어지지만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을 신청한 민준 군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설과 사회의 중간대교에서 이제 좀 배움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사회를 접해보고 일반인들을 만나봐야 할 텐데 이건 자립을 돕는 게 아니라 이건 거짓 체험을 하라는 건데 그 민감한 20살의 나이에 과연 거짓 체험이 가능할까요? 24살 연장을 할 때는 뭔가의 별도의 조치,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또다시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같은 대학생이고 같은 동기가 돼버리니까 이제 어울리고 싶은 거야 이들하고. 이들하고 어울리려면 자기도 이제 티를 안 내려면 얘들에 맞는 수준의 옷을 입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버티는 기간이 거의 7개월, 8개월 돼서 바닥이 난 거야. 바닥이 났으니까 드러나는 것은 거지야. 어쩌면은 이제 시설도 등졌죠. 부모도 등졌죠. 마지막 친구들까지 등져야 하나?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만 18세 보육원을 퇴소하고 집으로 돌아간 은진 양은 어떤 지원을 받았을까?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봤습니다. 자립
지원은 원가정으로 복귀를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보호체계에 남아있다가 나가는 친구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가정 양육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별도 지원은 안 하고 있어요.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퇴소 후 아버지와 함께 살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그 가정에서 기르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지금 맡겨놓은 거거든요, 시설에. 그러면 그 아이가 맡겨진 동안 원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 바로 회복이 되나요? 원가정이 회복되기 위한 지원 같은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뭔가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다면 보육원을 나오게 된 청년들의 현실은 어떨까? 취재진은 지난달 보육원 출신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냥 캐리어 하나에 내 짐 같은 거 다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 쌤이 이제 가자마자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허무하게만 느껴졌다던 정민군. 남은 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과 힘들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이번 1학기 때.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게 엄청 불안감과 막 말하고 싶지만 뭐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네. 휴학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뭐 물어봐줄 어른이 없고 근처에. 취재진을 만나자마자 핸드폰 대화부터 보여주는 청년은 자립 2년차 재찬영 군입니다. 만약 그냥 내가 죽어도 사회에서는 이슈가 안 되겠지. 친구가 보낸 메시지에는 극단적인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찬영 군은 보육원 친구들로부터 이런 전화나 문자를 여러 차례 받는다고 합니다.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가 마지막 창구 같은 역할인데 저랑도 얘기를 하기 싫대요. 솔직히 어떻게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안부 통화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비율은 2020년 기준 23.1%. 10명 중 2명은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가정의 보호 시설이나 가정 위탁이나 이런 데 보호 배치되기 전에 원가정에서부터 뭐 학대 경험, 부모님과의 이별, 이런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보호 과정에서의 편견과 낙인, 이런 문제도 있고, 보호 종료 후에는 덩그러니 혼자가 됐을 때 찾아오는 심리 정서적인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6일 취재진은 인천의 한 빌라촌 반지하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자립 9년차 변승호 씨와 4년차 고민규 씨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해준 전세 임대 빌라에서 생활하는 두 사람. 생활했던 보육원도 나이도 다르지만 자립 후 겪었던 아픔이 두 사람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가정 있는 애들은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괜찮은가? 모르겠대. 이러다가 이제 사기도 당하게 되고. 보육원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에게 기대며 산 지 1년여.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집안일도 제법 해냅니다. 뭐 자주는 아니어도 하루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청소기 돌리고 다 같이 하자고 했어요. 가장 좋은 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든 군대를 간다 해도 뭐 나오면 어디 가도 반겨줄 사람이 있고 남아있으니까 계속. 퇴소 후 오랫동안 방황했던 승호 씨에게도 요즘 꿈이 생겼습니다. 4년제 졸업하고 신학원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나온 퇴소 애들은 이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두 청년은 인터뷰를 마치며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에서 그냥 이웃 사람들이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주변 이웃 사람들이
뭐 동네 이모, 삼촌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잘 지내나 확인해주고 그냥 이런 거 같이 밥 먹어주고.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월 35만 원으로 인상됐던 자립수당을 내년에는 월 40만 원으로 올리고 의료비 본인 부담은 기초의료보장 수준으로 낮추며 자립 전담 기관의 인력은 18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전문가들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현금 지원, 이게 가장 쉬운 방식이거든요. 공급자 중심적이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뭔가 심리정서적 지원과의 균형, 그리고 같이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상의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1년에 전국적으로 2,500명이 퇴소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후 관리는 법적으로 5년이잖아요. 그러면 12,000~13,000명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나누기 180을 하면 1인당 사후 관리 내지는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아동이 그 자립준비 청년이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80명으로 정말 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지지, 사회적인 관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지난달 24일 민준군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상주도, 영정사진도 없습니다. 빈소도 없이 마지막 떠날 채비를 하는 민준군. 보육원 관계자들과 친구들, 살아생전 함께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민준군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피어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보육원 출신 청년들, 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과 민간단체 등이 후원하는 충남의 한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종교단체, 학교도 관심을 갖고 애써주는 걸 보면서 정부 대표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탐사보도 7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